출제 방식을 좀 보기 전에 저희 좀 아까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저희가 시험을 내년에 3번 볼지 2번 볼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2월, 5월, 8월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시험이 2번밖에 없다. 2월이랑 8월밖에 안 본다. 이렇게 되면 5월 달에는 자기 분야 기술사 시험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평균 6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도 똑같아요. 이렇게 5개를 만약에 푼다. 그럼 이 문제는 50점이고 이 문제는 30점이고 이 문제는 40점을 해서 평균 60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술사는 자기 분야를 되게 깊게 들어가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기술사 문제가 나왔을 땐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자원기술사예요. 자원기술사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 문제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서 점수를 더 받는 거예요. 다른 문제에서 점수를 조금 덜 받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기술사랑 평가사를 중복하면서 같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월에 평가사를 합격했다. 그럼 그 다음에 5월, 8회는 기술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사랑 기술사를 다 따고 나가세요, 보통.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월 달에 딱 시험을 보고 나왔어요. 아, 시험 못 봤네. 8월 준비해야지. 그럼 이미 7월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다시 피면 7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내가 공부하는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그거를 계속 익숙하게. 그래서 왜 평가사 끝나고 기술사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몸에 이미 배어있기 때문에 그 노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보통 기술사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하나 갖고 있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더 잘 써서 이걸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경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자원기술사, 문화재기술사 요거를 보통 4개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돌려서 시험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평가사로서 요구하는 평가의 일이 있고요. 기술사로서 요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팔로 사실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쵸? 양 날개를 달아야 하늘을 날죠. 그쵸? 이왕 시작한 거. 그죠? 두 분은 결혼하셨죠? 안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은미야, 이걸 따면 남편이 바뀐다. 두 분은 와이프가 바뀌실 거예요. 남편이 바뀌진 않았어요. 바뀌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기술사나 평가사를 따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뭔가 삶이 크게 바뀌진 않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요.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가사 끌어주고 우리 기술사 끌어주고 약간 요런 그 자기만의 리그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것들이 조금 생겨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그 저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기술사 아닌 사람 밥 안 먹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모임이나 이런 데 딱 가보면 기술사들은 기술사들끼리 앉아있고 평가사들이 앉아있고 약간 이런 분위기들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끼리 약간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이런 것들도 생겨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은 아직 결혼도 안 하시고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혼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려면 보통 어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근을 6시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고 바로 독서실에 가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출근하고. 그럼 와이프가 좋아하겠어요? 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혼 직전에 합격한다. 그러면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연봉도 오르고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이제 가족이 화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만큼 조금 기술사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좀 패턴을, 그러니까 몸에 자꾸 이런 패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쉼 없이.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출제 방식을 조금 보실게요. 저희가 기술사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용어 문제 4문제 중에 3문제, 논술 5문제 중에 3문제 이렇게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4문제 중에서 3문제를 뽑으시고 5문제 중에 3문제를 뽑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용어 1번과 논술 5번은 필수 문제예요. 요거는 무조건 푸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안 풀고 다른 문제를 푸시면 마지막 문제는 채점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통 1번이나 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과목당 100분, 용어 3문제 중,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용어 4문제 중에 3문제, 논술 5문제 중에 3문제. 자, 용어 문제는 988이에요. 1번 문제가 무조건 9점이고요. 자, 논술 문제는 25점, 25점, 25점에서 총 100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들 순서대로 푸셔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시간이 5분이 남았을 때 논술 문제가 남는 거랑 용어 문제가 남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25점에서 10점 받는 거랑 8점에서 5점 받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논술 필수 먼저 푸시고 논술 푸시고 논술 푸시고 용어 필수 푸시고 용어 푸시고 용어 푸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배점이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대로 풀어주셔야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때도 점수를 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깎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한 문제라도 놓치면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6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래도 8점에서 3점 맞는 게 낫지 25점에서 10점 맞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 문제를 먼저 푸시고 용어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논술 필수, 용어 필수, 논술 용어 이런 식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는 게 용어인 게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논술 필수 25점, 25점, 25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어 필수 9점, 8점, 8점이에요. 저희가 총 답안 페이지가 14페이지거든요. 자, 근데 채점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페이지가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적으려면 10페이지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답을 10페이지 이상 적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시험장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세 분 다 한 번도 안 보신 거죠, 시험을. 자, 시험장 들어가셔서 가장 첫 번째 10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필수 문제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막 그거를 심취해서 쓰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40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당 적정한 페이지와 적정 시간을 먼저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총 100분 시험을 보는데 자, 5분은요 처음에 문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문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문제 선택을 하냐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먼저 5분 안에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을 풀겠다. 그리고 여기에 1번에 이게 들어가고 2번에 이 내용이 들어가고 1번에 뭐 추정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 2, 3에는 어떤 내용을 써줄 거고 목적 1번, 주요 내용 2번. 그래서 이 답안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답지를 문제를 선택하면서 5분에서 10분 내에 끝내야 문제를 90분 안에 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류가 뭐냐면 1번을 딱 선택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못 풀지 또 고민을 해서 하나 문제를 선택해요. 또 풀어요. 이렇게 하면 한 문제당 3분 정도가 걸려요. 그럼 6문제를 선택하는데 20분이 지나면 문제 풀 시간이 20분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답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내가 풀 문제와 내 답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건지를 이렇게 다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요거에 따라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10페이지 이상을 풀려면
논술은 보통 3페이지, 용어는 보통 1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야 총 12페이지 정도가 돼요. 평균. 근데 이거 시간 내에 푸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가 12페이지를 90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논술 문제는 한 문제당 20분, 용어 문제는 10분 정도 풀어줘야 90분 안에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백 교수님 책 있죠? 그 한 문제를 그냥 베껴서 답안지 한번 적어보세요. 3페이지가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에 맞춰서 내가 답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찾으셔 주셔야 돼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문제 배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다 문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논술 필수 너무 잘 알아요. 논술 두 번째 5번, 6번, 7번, 1번, 2번, 3번을 풀기로 했어요. 6번 문제는 그냥 중간 정도 알아요. 7번 문제는 약간 애매한데 8번, 9번보다는 그나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 배분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얘는 80점 맞고 얘는 60점 맞고 얘는 40점 맞아서 평균 60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25분, 얘를 20분, 얘를 15분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 배분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한 문제에 시간 배분을 너무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답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한 문제에 40분을 푸셨어요. 그럼 용어 문제 한 문제는 풀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하시고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에는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탁 써서 그냥 기본 점수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15분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절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벗어나시면 100분 안에 문제를 푸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백 교수님 써져 있는 답지를 한번 3페이지,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세요. 거기보다 시간이 조금 절약되실 거예요. 한 3분 정도? 왜냐하면 이게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은 내 머릿속에 외운 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내가 베껴 쓰는 것보다 한 3분 정도는 조금 절약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3페이지를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내가 문제를 이제 그 답 구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조금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건 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풀이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답안 양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4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자들은 10페이지 이상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10페이지 미만 썼다. 그럼 사실 합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처음에는 분량을 안 봤거든요. 근데 요즘엔 분량도 조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카오스를 이야기하는 게 혼돈의 시기를 자꾸 겪어야 돼요. 그래서 잘 못 쓰는 사람들도 막 많아지고 이래야 내가 10페이지라도 썼을 때 좀 많이 쓴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뒤에 여기 이제 요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답지를 받으시면 보통 즉시 매수나 페이지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험번호 쓰셔야 되고요. 펜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근데 흑색 썼다가 청색 썼다가 흑색 썼다가 청색 썼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처음에 검은색 쓰셨으면 검은색으로 파란색 쓰셨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차별화시킨다고 아예 파란색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펜은 2개 이상 가져가셔야 돼요. 펜 한 3교시쯤 되면 하나 다 쓰거든요. 2개 이상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그리고 답안 정정 시에는 2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시면 돼요. 화이트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잘못 썼다 이러면 쫙쫙 긋고 연이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많으면 좋은 답은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6주차 때 제가 그 합격자들 답지를 조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도형자 아마 조경이나 건설 쪽 하신 분들은 빵빵자 아시죠?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빵빵빵 들어가 있는 자 있어요. 이런 자 못 갖고 들어가세요. 그냥 투명한 저희 회사에서 쓰시는 자 있죠? 그거 갖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자, 문제의 순서와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되나 주어진 문제 번호와 문제를 기재한 후 답안을 작성하고 전문 용어는 원어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글씨가 느리신 분들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를 기재하라고 했지만 문제는 답안에 점수 배점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장 좋은 건 시간 내에 3페이지를 쓸 때 20분 안에 문제 번호와 문제를 기재하는 게 좋지만 내가 손이 너무 느려서 글씨를 늦게 쓴다. 그러면 문제 안 쓰셔도 돼요. 제목만 정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 5 이렇게 적으시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구한 문제보다 많은 문제를 답하는 경우에 기재순으로 요구한 문제를 채점하고 나머지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답지 쓰실 때요, 꼭 앞뒤로 쓰시는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앞에만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시험장 가서 앞에만 쓰세요. 자, 앞뒤로 작성해라. 자, 그리고 기 작성한 문제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를 명확하게 X 표시를 해야 답안을 썼는데 나 이거 없애고 문제 3번 풀었고 5번 풀 건데 이거 3번 버릴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삭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각 문제의 답이 끝나면 끝. 그리고 다음 문제는 두 줄을 띄워 기재해야 되고요. 최종 답안 작성이 끝나면 이하 여백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답안이 이렇게 있어요. 22줄이니까 만약에 내가 중간에서 답이 끝났어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써야 돼요. 1번을 다 썼어요. 문제 1번 썼고 문제 2번을 써야 돼요. 그러면 다 쓰면 끝을 쓰시고 두 줄을 띄우시고 문제 2번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끝났다라고 명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는 거 있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썼는데 이 페이지를 다 채웠어요. 그럼 여기다 끝을 쓰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 때 두 줄을 띄우는 게 아니고 바로 문제 2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끝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답에 그 두 줄 띄우는 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6문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다 끝내고 끝 쓰고 문제 다 푸셨으면 이하 여백. 그러니까 뒤에는 여백이다. 더 이상 채점할 게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룰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이거 잘 지키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헷갈리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답지 쓰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시험을 봤는데 6문제를 다 풀었어요. 근데 보니까 10분이 남은 거예요, 문제가. 근데 앞에를 보니까 문제 5번에 쓰긴 썼는데 뭔가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6문제가 다 이렇게 풀고 끝이 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뭔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문제 5 추가 해서 쓰시면 앞에 문제 5번과 뒤에 추가된 부분이 다 같이 채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막 올인해가지고 40분, 50분씩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남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쓰셨으면 이하 여백 이렇게 해가지고 답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하시면 돼요. 옛날에 어떤 시험장에서 할아버지 분이 한 70대 되시는 분이 시험을 보러 오셨대요. 근데 책을 펴고 막 시험을 보셔가지고 감독관이 책 덮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여기 보라고 책 보지 말란 말 안 써 있는데 왜 책을 보면 안 되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쫓겨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똑똑하지 않으세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답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펜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기술사계의 펜이 있어요. 평가사는 뭐 아직 없지만 우선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에너겔이라고 에너겔, 타라사, 제트스트립 요거 3개 제일 많이 쓰세요. 원래 이게 펜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88회쯤에 기술사를 봤을 때는 보통 에너겔 많이 썼는데 그 전에는 사라사랑 제트스트립 많이 썼어요. 근데 요거 셋 중에 고르시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글씨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좀 두꺼운 펜, 그리고 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펜이나 선택하셔도 돼요. 자, 제가 0.7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에 와서 봐보세요. 이 생각보다 답지 글씨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펜 선택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너무 작게 쓰시는 분들은 최대한 크게 써주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따가 한번 글씨 크기가 얼마나인지. 왜냐면 글씨를 작게 쓰면 페이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써서도 적게 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크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답문 작성하셔야 되고, 이제 필기 준비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 단계를 좀 보시면 일단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및 예상 문제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요, 기출 문제에서 안 나오니까 제외해라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따가 맨 끝에 설명드릴 건데 지금은 막 올 초에 나왔던 게 똑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10회에서 그 사이 10회 이후로부터 나온 문제들이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기존 문제들을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 왜냐면 지금은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존에 있던 문제를 좀 응용해서 낸다거나 똑같이 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및 예상 문제를 조금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문제 분석은요. 기출문제, 우리 지금 보는 기출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시험 기출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오래된 거여서.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평가사 시험 도입되기 전에 그 난이도 조절한다고 해서 2개 정도 본 적이 있어요. 2회 정도 시험을. 그 문제인데 지금 그건 너무 오래됐으니까 빼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해요. 국가 자격 환경 영향 평가사 검정 내용 가이드북. 요거는 저희 다음 카페에 파일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지금 평가사 시험에 가장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출제위원으로도 들어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기술사 문제라고 해서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환경 영향 평가서에 거짓 부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 주 전공이 없으신 분들은 나 자연환경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연환경 기술사 시험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연환경 기술사가 5월, 8월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8월달 시험이 평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관련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공이 없다, 내가 뭔가 딱 내 분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평가사 하시면서 기술 자완 하시라고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자완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완 하신 분들은 무조건 거의 요즘 평가사로 넘어와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내가 자완 쪽에 있다거나 자연환경 분야가 전공자라거나 또는 뭐 그냥 공직에 계셔가지고 내 전문 분야 없이 다른 거 좀 기술사를 준비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조금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 문제는 조금 저희가 보실 만한 문제들 제가 좀 넣어드려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실 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 일단은 같은 것끼리 묶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뭐냐면 22회 때 시험 먼저 문제 쫙 보고 21회 때 문제 쫙 보고 20회 때 보고 이러면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도 똑같은 문제인지 모르고 양만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같은 꼭지끼리 문제를 묶어가지고 그 숲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닌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떤 그 한 번 딱 시험 보시고 합격하신 분이 계셔서 밥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숲을 그리는 걸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넣고 뺏고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때 딱 그 단편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내용인지를 조금 아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내가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잘 대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5회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여서 뒤에 문제는 없어요. 그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여서. 자, 환경정책 과목에 이제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회 때 녹색기후기금, 녹색인증제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2회 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 협력급자, 통합환경관리제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저희 정책의 1번 문제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점, 3점, 3점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 위주로 간단하게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회 때 논술 문제를 보시면 정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 조력 등의 발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바 갈등 해소 방안을 국가 정책적인 강화에서 기술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5회 때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파리 협정에 대해서 넣어봐라 이런 설명을 해봐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국제협약 문제를 보시면요. 1회 때 생물다양성 협약, 3회 때 남사르, 그 5회 때 국제협약이라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바이오 브리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IPCC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회 때 리우 회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4회 때 사이티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런 내용 정도는 들어보셨죠? 자, 이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보시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실 때 항상 내용을 찾다 보면 얘네들끼리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여기 조금 줄일게요. 여기 설명이 조금 길어져서 조금만 줄일게요. 자, 보시면 지금 키워드를 잘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떤 단어 많이 들어보신 거 기억나세요? 완화와 적응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기억나세요? 뉴스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을 위해서 뭐 파리 협정에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의 대응과 적응. 네? 대응과 적응. 대응과 적응. 아마 대응이 적응이랑 비슷한 말일 거예요. 예. 대응이 약간 적응스러운 거 아니에요? 대응이 완화인가요? 대응과 적응. 요즘엔 대응이라고도 쓰는군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기후변화 정책을 찾아다 보니까 완화, 아까 대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대응이라는 단어도 이제 쓴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적응 정책으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자, 그럼 완화는 뭐냐? 완화는 미티게이션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아예 감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막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그 경유차 막 없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바꾸자고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완화적인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감축하자라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라던가 저탄소 협력금차라던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라던가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화 정책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딱 단편적으로 아, 요거 그냥 뭐 경유차 없애는 거다, 그냥 찬소 없애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중에 완화 정책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좀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시려면. 자, 그리고 적응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선 LID가 가장 적응이라는 거는 변화된 환경에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LID나 우리 그 기후 변화로 해가지고 없어질 종, 사라질 종 이렇게 해가지고 종 복원하잖아요. 뭐 종 복원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통 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름이 되면 나오는 거죠. 도시 열섬을 방지하는 거나 저감하는 거나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여름에 산사태 방지하려고 사방공사, 네, 제방공사 그거 많이 하잖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거를 적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완화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기후변화 정책을 완화와 적응이라는 정책을 시행할까요? 자, 요것도 이제 찾다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같이 보셔야 숲을 만들어서 내가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자, 그럼 기후변화를 왜 우리가 이 기후변화 정책을 왜 이렇게 세우느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리우웨이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완화와 적응 정책을 세워서 이 협약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후변화 협약은 보니까 그럼 이거 기후변화 협약은 서로 약속인데 그러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지? 이거를 법적 구속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파리협정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파리협정도 우리 다 뉴스에서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 미국 되게 욕했잖아요. 파리협정 안 한다고. 그런 거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다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기후변화를 완화와 적응 정책으로 했느냐를 보면 파리협정 안에도 완화와 적응 정책으로 크게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들도 완화와 적응으로 간다.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드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기후변화 협약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그럼 어디서 채택이 됐지? 보니까 기후변화 협약은 리우회의라는 곳에서 채택이 된 하나의 협약이라는 거죠. 자, 그럼 리우회의에서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만 채택이 됐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협약이라던가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던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ESSD라는 개념이 이 리우회의에서 채택이 된 거라는 거죠. 리우회의 말고도 되게 많은데 굳이 우리가 막 그렇게 깊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리우회의가 거의 우리가 지금 대체로 하고 있는 협약들이 거의 리우회의에서 채택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뺄게요.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리우회의에서 CBD도 채택이 됐고 기후변화 협약도 됐고 이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협약을 채택이 됐구나.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생물다양성 협약이 있는데 그러면 생물다양성 협약이 이거 말고 또 없냐는 거죠. 3대 생물다양성 협약으로는 CBD, 람사, 사이티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3대 생물다양성을 이행하기 위해서 CBD를 통해서 자원법이랑 생물다양성법을 만들었고 람사를 위해서 습지보전법을 만들었고 사이티스를 위해서 야생동물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CBD의 목적이 뭐예요? 생물다양성을 늘리고 유전자원의 공평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유전자원의 공평한 공유에 관한 법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제도들로는 생태계 서비스, 이게 글씨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관리 계약이라는 게 또 있더라. 이게 결국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거거든요. 자, 이제 답을 쓰실 때요.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디서부터 꼭지가 온지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더라도 만약에 내가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에 생태계 서비스 관리 계약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문제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물다양성 협약부터 갖고 오시는 거예요. 생물다양성 협약에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원법과 생물다양성 관리법을 만들었는데 요 안에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관리 계약을 통해 가지고 생물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들로 마련이 된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이렇게 다 갔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평가사가 기후변화 협약을 알아야 되고 생물 다양성을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겠어요?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멘붕이 오죠. 이 면접 보면 이렇게 멘붕이 온다니까요. 자,
우리 여기 인원이 적어가지고 제가 물어보기가 자, 쉽네요. 많으신 분들은 그런데 자, 우리 평가할 때 전략 단계에서 협약 검토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전략 단계에서 협약 검토해요? 안 해요? 정책 계획을 할 때, 전략의 정책 계획을 할 때 협약이나 규범 같은 거나 지자체에 따른 계획 같은 것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정책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의 그 미래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들이 적정한지 그리고 협약의 이행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협약들이나 이런 협약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평가를 검토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딱 제도라고 해서 제도만, 실무라고 해서 실무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평가사로서 이 협약들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놓으면 내가 모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끌어서 답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제도로 엮어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에 대표적인 거? 탄소중립법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그 법, 이행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탄소중립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들어보시긴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딱 탄소중립법만 떼어놓으면 우리가 그 이렇게 큰 흐름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만 이왕 설명드린 거. 자, 우리가 그러면 이 파리 협정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한단 말이에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 완화와 적응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탄소 중립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매번 이게 시험에 나와요. 지금 기본 계획, 추진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 중립법 안에 완화 정책으로 기후변화 영향 평가라는 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매번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요거를 왜 이렇게 깊게 이렇게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렸냐면 문제를 보실 때 이 하나하나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문제를 하나만 보는 것보다 이게 딱 설명을 들었을 때 그림이 좀 그려지시지 않으세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더라도 집에 돌아가실 때 요런 식의 흐름이 있었구나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숲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출 문제. 그리고 찾다 보면 분명히 안 나온 문제가 있거든요. 안 나온 문제는 예비 문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험장 갔는데 전혀 못 들어본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이게 기후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끌어 쓰시면 돼요. 기후변화 정책에는 완화와 적응 정책으로 되는데 이 제도들은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다. 이런 식으로. 알리백이라고 아세요? 다 아세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아예 모르는 문제였어요. 알리백을. 그게 완전히 그 친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100% 채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근본적인 게 뭐예요? 완화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 전혀 모른다고 했을 때 요걸 끌어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기후변화 정책에는 완화와 적응 정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 완화와 적응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기후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끌어서 써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그 각각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어서 요게 같은 흐름 안에 있구나를 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문제를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 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이 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완화와 적응 쓰고 내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완화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다음 문제의 답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막 문제의 답을 멀리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 안에 문제의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조금 키워드 중심으로 묶어서 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해 드려요. 요거는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카페에 1회부터 22회까지 키워드 분석 다 해서 어제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문제는 준비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다 내가 하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이거 한 일주일 넘게 걸리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하시려면 지금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거는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큰 그림을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흐름을 아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키워드 분석을 하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에 나오는지를 조금 알아두셔야 그래도 내가 요거를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자, 환경정책 과목을 보시면 여기 뒤에 뭐 키워드는 제가 그냥 대충 넣어 놓은 거고 저희가 지금 과목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목 구분은 표면적인 거고 과목 구분이 실제로 되어 있진 않아요. 여기 문제 보시면 정책의 건강영향평가라던가 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요. 건강영향평가는 사실 실무나 제도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 더 많는데 이 정책 과목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정책이라고 해서 정책 문제만, 실무라고 해서 실무 문제만 나오지는 않아요. 자, 환경 정책 키워드 보시면 어떠세요? 추진 정책의 꼭지점이 굉장히 높죠. 환경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 수단, 원칙 이런 걸 제외하고는 최근에 환경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준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간당간당한 거니까. 그리고 이거 기타처럼 한두 문제 나오는 건 이제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토환경계획, 여기가 어려운 이유가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국토환경계획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 국계법이에요. 국계법. 국계법에서 뭐 국토환경성 평가라던가 용도 지역 지구라던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던가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문제 나왔고 광역도시 계획 문제 나왔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들, 용적률.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경관지구의 용적률에 대해서 써보래요. 외우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 번밖에 안 나오긴 했어요. 그런 문제가. 근데 어쨌든 이제 국계법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동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환경부 정책 따로 국토부 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동제라고 해가지고 그 두 계획을 좀 종합적으로 계속 연동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예전에는 뭐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어떤 뭐 추진과제 1을 써봐라 그랬는데 지금은 국토종합계획의 추진 5번을 써봐라 약간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협약 같은 어떤 정책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용량이라던가 주민 참여가 여기 나왔어요. 도시 녹지라던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이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 국토환경계획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환경계획은 어려운 게 뭐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좀 공부하시는 게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분들이나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과목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꽈락만 면하자. 그리고 이 과목은 뭐 조경하시는 분들이나 자원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공간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저는 이 과목이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이 과목에 조금 더 점수, 실무보다는 이 과목에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걸 보신 분이 70 몇 점이었어요. 그분은 공단에 계신 분이셨는데 많이 잘 받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토환경계획은 보시면 국계법이 높죠. 국계법, 그리고 추진 정책, 그리고 기타 문제 많죠. 그러니까 한두 문제씩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들이 국토계획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문제는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냥 요거는 두루두루 다 준비하셔야 돼요. 실무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절차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파악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도 문제는 이제 스코핑 스크리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에 관련된 거, 그리고 최신 동향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PQ 제도가 바뀌었다. 그럼 PQ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대행 요건이 바뀌었다. 그럼 재대행 조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평가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법을 보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연계된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협의 규정을 갖다가 작성 규정을 갖다가 법을 갖다가 뭐 지침을 갖다가 그다음에 특례법을 갖다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법을 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큰 그림의 법 정도는 알아두셔야 시험을 보실 때 준비를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또 법을 또 그렇게 잘 보시더라고요. 워낙 매번 하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쉬우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법은 시험 전에 뭔가 법이 바뀌었다. 그럼 그거는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평가법은 워낙 자주 바뀌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또 바뀌었어 할 정도로 진짜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뀐 거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간단하게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라 큰 틀이 바뀌었다. 뭐 이런 정도? 그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검정 내용 가이드북은 이렇게 뭐 난이도 상, 난이도 중, 난이도 하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각 과목별로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키워드랑 비슷해요. 환경 정책, 국계법, 국가환경종합계획, 평가법, 설명회, 저감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문제들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이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관련기술사 문제라고 해서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문제인데 이 문제는 2014년에 나온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뭐 유도울타리 종류 및 부대시설, 환경정책기본법법의 환경훼손과 오염의 정의, 그 다음에 환경기준, 배출오염기준, 협의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의 차이점, 하천자연도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평가에서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거나 그 다다음에 나오거나 거의 문제에 나오고요. 여기 지금 논술 문제도 거의 다 평가 문제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목은 아니더라도 자완 문제는 조금 나올 만한 문제들은 짚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자완 시험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자완에서 도시생태축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또. 자, 저희가 문제를 이렇게 키워드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 하나, 그리고 문제를 조금 파악하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00문제가 넘어요.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비슷한 문제를 지워서 한 250에서 300문제 정도로 줄여서 들어가자라는 의미예요. 제가 2014년에 들어갔을 때 150문제 준비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제가 볼 때 못해도 200문제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를 좀 축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1일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본 거는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봤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셔서 나의 성향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막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뭔가 그 이론에 대해서 깊게 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관련 도서를 먼저 읽으시고 관련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맞으시더라고요, 방법이. 근데 보통은 그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떤 성향이 더 맞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보통은 요 2번 방법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스코핑에
빨간색으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스코핑, 오늘 키워드는 스코핑으로 할 거고, 여기 키워드 문제 중에 1번과 2번과 3번을 풀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문제를 스코핑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문제에 보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 테니까, 그리고 기능이 있을 거고, 도입 효과가 있을 거고, 문제점이 있을 거고, 개선 방안이 있을 거고, 뭐 절차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자료를 한 3가지 정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 2-3가지를. 이렇게 문제를 먼저 푸실 분들은 2-3가지 정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론 정리를 먼저 하세요.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죠, 노트. 그러면 이 노트 안에는 개념이 뭐고, 기능이 뭐고, 효과가 뭐고, 이렇게 쭉 스코핑에 대한 관련된 그 개념들이 쭉 정리가 되실 거 아니에요? 요거를 가지고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미 이론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꼭 답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답안에는 나만의 생각과 신념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여기서 한 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잖아. 이론을 보고 내가 정리만 해놓은 거고,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에는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문제점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좀 나의 생각이 더 가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답안으로 한 번씩 작성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노트는요, 그냥 쭉 이론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답안을 정리하면서 나만의 좀 생각도 정리를 하시고, 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이 답안이 이게 딱 프레임이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약간 베껴 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련 이론들을 내 머릿속에 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이론 노트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이론 노트를 안 하시면 내 머릿속에 이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답안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답을 다 끌어다 쓰시니까 답안이 복잡해지고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것도 한번 내가 방향만 잡으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뭐 어떻게 정리하고 답안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처음에는 오래 걸리는데 그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또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먼저 푸실 분들은. 자, 그리고 독서를 먼저 하실 분들은 먼저 책을 읽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평가사에서 이 관련 도서를 정독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는 도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법을 그냥 쭉 다 한번 읽으면서 법의 흐름이 이런 거고 법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를 먼저 머리에 인식하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이 법이 여기에 붙어 있었지 이런 정도로만 아셔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방법이 더 맞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페이지 읽고 2페이지 읽으면 1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면서 이론을 정리하면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대체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제 틈틈이 관련 도서 한두 개씩은 보시는데 평가사는 사실은 없어요, 자료가. 도서가. 백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제가 볼 때 평가사 중에서 진짜 제일 잘 된 자료예요. 이만한 자료가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참 되시고, 자, 원래는 공부량을 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해보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면, 자, 보시면 저희가 보통 300문제 정도는 풀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9월 15일 정도 남았고 10월, 11월, 12월 그러면은 30, 1월 달에 본다고 치면은 총 100일 조금 더 넘게 남았잖아요. 근데 한 120일 남았다고 치면 20일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한 보름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하면 이 시험은 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00일 정도 남았다고 치면 우리가 하루에 3문제 정도는 푸셔야
300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혼자 일주일에 3문제 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3분이 푸시면 한 주에 그래도 10문제씩은 풀고 나가시는 거니까 스터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공부량을 어느 정도 좀 내가 하루에 몇 문제 정도는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적정선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걸 조금 추천해 드려요. 근데 이 1일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100일 남았으니까 오늘은 뭐 정책 1, 2번 문제를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짰었는데 한번 시간 짜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짜보셔요. 근데 제가 한 분 봤어요. 여태까지 강의 제가 한 7년 했거든요. 한 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직원들이나 일할 때 공정표 짜잖아요. 그래서 뭐 디데이 며칠부터 뭘 할 거고 며칠부터 뭘 할 거고 이렇게 공정표를 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표를 잘 짜셔가지고 2주 전에는 무조건 암기예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2주 전부터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면 기존 것도 못 외우고 새로운 것도 못하니까 오히려 망이에요. 그래서 2주 전에는 뭔가 새로운 계획이 나왔다던가 법이 갑자기 완전 바뀌었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건 안 하시는 거고 기존에 준비하셨던 거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책이 별로 없는데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건 요거예요. 환경정책론. 요거는 저희 정책 시험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한 번씩 보실만 하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한번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빼시고 요거 이렇게 2가지는 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저도 원래 출신이 조경학과 출신이에요. 베이스가 이종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저도 일종업에 대한 내용을 잘 그렇게 막 많게 이해가 많진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 가보시면은 그 뭐 환경영향평가 검증 내용 확실히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평가 사업별로 어떤 항목을 검토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도서관이 있으시면 저는 이 책이 왜 좋았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저는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지금은 없다고 하니 그래도 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조금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저희 10분 쉬고 넘어갈게요.